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핵심 소식만 전해드리는 통합방송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자랑스러운 한국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숨겨진 반전 소식인데요. 유사 무기 체계인 미국의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최고이자 최첨단의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KF-21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1000회의 소티를 기록한 양산 1호기가 국내 매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성공적인 KF-21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고위 관계자들의 복잡한 심정 속 반전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중국이 새롭게 건조한 경항공모함 소식입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에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공개했지만 진수식 당일 숨겨진 허점들이 밝혀지면서 망신을 당한 중국인데요. 빠르게 세 가지 소식을 다뤄보면서 한 주간 하이라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얼리즘. 한국 무기가 들러리라고? 그드니아 항을 봐라.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와 중동을 넘어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방부라고 불릴 만큼 우수한 포병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포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K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국의 포병 체계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무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또 실제 운용하는 병사들에 의해 극찬을 받으면서 추가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7일 석종건 방사청장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천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세계시장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같이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세계시장을 휩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역시 포하면 한국, 한국하면 포죠. 특히 노르웨이 현지 매체를 통해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MLRS를 도입할 예정인 노르웨이가 도입에 앞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MLRS를 초청해 미사일 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매체들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하면서 변수가 없다면 한국산 무기 체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기사 제목 역시 노르웨이 미사일 대회에 한국, 독일을 초청하다라고 선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의 전차 수주전 당시를 회상하면서 K2표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레오파르트 전차가 선정된 것처럼 천무 역시 들러리로 서는 것일 수 있다며 처음부터 미사일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해외 수출 이력이 없던 K2 전차와 현재 천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 수주 사업대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로 꼽히는 독일의 플러스의 경우 현재 운용되는 수량이 40대 정도인 반면 천무 같은 경우 유럽에서만 운용 예정 수량이 300대 가량 되고, 같은 포병 체계인 K9 자주포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2017년 23문의 K9 자주포와 6대의 K-탄 탄약 운반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 포병들에게 극찬을 받은 뒤 추가 구매 실행 옵션까지 발행하여 4문의 K9과 8대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지난 18일 경남 항구에서 선적되어 2015년 2월에 도착하기로 하였죠. 사실 핀란드 역시 K9 자주포 추가 구매 옵션을 발행하여 물량을 확보하였고, 루마니아 역시 발빠르게 K9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포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 초기 사거리 40km의 자주포가 작전의 승패를 좌우했다면 현재는 사거리 80km 이상의 다연장 로켓포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매체에 따르면 쿠르스크 방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 군대대가 집속 탄두를 발사한 하이마스에 의해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선 감청과 드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매체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쌀을 대가로 받은 북한군 장병들은 현대적 체계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전투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이 영원히 전장에 잠들어버려 동료들에게 그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발도 쏠 시간도 없이 북한은 드론과 하이마스 시스템의 현대적 전투 능력을 아직 구현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르시나에서 싸우고 있는 북한군에게는 또 다른 탈출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전단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항복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들고 투항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드론과 MLRS 유도 미사일 및 집속탄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좀비처럼 달려들어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군인의 육성이 전해졌습니다.
마크로스 하사는 200명 정도가 우리 기지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드론이 오가는 가운데 총을 쏘며 좀비처럼 다가왔다. 우리에겐 손쉬운 표식이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처음 접해보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 북한의 도움마저도 절실한 러시아의 황당무계한 콤비네이션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극심한 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북한산 122mm 평사포와 북한산 OF-472 포탄도 사용 중인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포로 중무장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럽 국가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한국에서 포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 폴란드 네티즌의 댓글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배송 속도를 생각하면 친도 오신주의 동인들은 이런 뉴스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28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한 K9 자주포 천무발사대 K2 전차 납품 소식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한국은 무려 계엄령과 탄핵 전국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완벽한 납품을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 물량 2차분까지 올해 조기 납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K2 전차 도입 물량은 이미 배송이 완료되어 이번 7대를 포함 총 84대의 전차 대대를 갖추게 된 폴란드이며, 또한 K9 자주포의 경우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어 현재 136문의 K9 A1을 보유해 1차 계열 64%가 인도 완료되었고, 호마르 K의 경우 72대의 발사대가 인도되어 전체 1차 물량 중 33%가 납품되었습니다. 특히나 천무 발사대의 경우 내년에 인도될 물량 2차분이 이번에 조기 납품되어 폴란드 국방차관이 놀란 반응을 보였죠. 하면 한국산 무기가 아닌 유럽산 무기를 채택한 국가들은 기약 없는 납품 일정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프랑스 세자를 구입한 체코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 아직 단 한 대의 자주포는 물론 프로토타입조차 받지 못하여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조사인 넥스턴은 체코군에게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아직 조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이와 관련 체코 국방부는 자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체코 네티즌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체코의 상황은 이후 폴란드와 매우 비교되는데요. 폴란드는 2022년 7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첫 23문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무려 131문의 자주포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즉시 사용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전장에 투입되는 시점이 늦어진다면 그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무기의 납품 속도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고, 이 관점에서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품, 우수한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산 무기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들러리로 여겨졌죠. 초기에는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거나 기술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뒤집고 한국은 방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대체제가 아닌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많은 국가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입증된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는 1분 남짓한 짧은 쇼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쇼츠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폴란드 국방부가 신 정권의 장관으로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소개된 무기 영상이었다는 점인데요. 현재 폴란드 국방부 채널에는 무기 계약 체결 소식을 다루며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연설 영상만 올라오는데, 유일하게 해당 쇼츠에는 K2, K9 천무를 중심으로 쇼츠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신정권에서도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재검토를 시행하겠다고 했던 정치인들도 현재는 그러한 주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폴란드 군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한국산 무기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방산 강국과의 무기 수출 전쟁에서 전혀 뒤처짐 없이 경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기들. 이전에는 최적의 무기는 한국산, 최고의 무기는 외산이라 했다면 현재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주문 후 바로 보내는 진정한 로켓 배송. 경남 사천의 공장을 본 순간 우리는 KF-21의 성공을 확신했다. 최근 KF-21에 대한 외신들의 극찬과 함께 경쟁 기종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소티 가운데 단 한 번의 기계 결함이나 시스템 오작동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KF-21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예상치 못한 반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2월 24일 미국 유명 군사 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은 KF-21 보람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영향력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항공산업이 전세계 탑티어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KF-21의 개발은 한국 공군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2023년 6월 DAPA는 KF-21 프로그램이 잠정 전투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초기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성과는 2021년 4월 첫 번째 시제기가 공개된 이후 2년간의 엄격한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거친 결과이다. 이 같은 발전의 속도는 한국이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 주요 강국으로 자리잡고 기술 독립을 강화하려는 야심을 보여준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야망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약 65%의 부품이 국내 기술로 제작되어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임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도 강화된다. 이 같은 성공적인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을 세계 유수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며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게끔 해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외신의 평가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제작 중인 KF-21 양산 1호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KF-21 양산 1호기가 중앙 동체와 주날개 결합 상태로 세워져 구멍 뚫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험평가용 기체가 아닌 공군 납품용 양산 1호기 기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현재 시제기 6대를 만들었는데 외형과 사양, 성능이 조금씩 다르다. 단순히 공장에서 뚝딱뚝딱 생산하는 것이 아닌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에 맞게 모두 각기 다르게 생산된다. 특히 1호기의 경우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 만들었다 라고 했죠. 양산기여서 1호부터 7호기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는 줄 알았지만 실은 7호기 모두 다 다른 방식과 제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기체 제작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내년까지 계획한 시험 비행 2000수티의 최종 결과물이 양산 1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한편 KF-21의 성공적인 개발에 안이고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그들의 비판과 질타가 팩트가 아닌 단순히 선동과 허위사실로 KF-21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곳은 다름 아닌 터키인데요. 터키는 자국의 5세대 스텔스 칸을 개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F-35가 아닌 KF-21을 경쟁자로 삼아 돈 없는 견제를 보낸 중입니다. 터키 방위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인 고한 우카르는 지난 17일 자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뜬금없이 KF-21을 비방하면서 자국산 칸 전투기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산이고 항공 전자장비도 미국산이며 레이더도 미국산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칸을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칸의 엔진만 미국산입니다. 엔진 개발을 위해 SSB, TEI, TR 모터와 계약을 체결했고 6-7년 안에 자체 엔진으로 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젝션 시트도 도착할 것입니다.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였죠. 한 국가 방사청의 부위원장이나 되는 고위직의 발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허위사실이며 날이 서 있는 발언이었는데, KF-21의 경우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 전자장비, 특히 4대 핵심 장비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레이더도 하나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약속했던 기술 이전도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개발의 차질을 빚기도 했던 KF-21입니다. 부위원장이 어디 터키 국뽕 유튜브라도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타국의 전투기를 두고 팩트 없이 헛소리만 늘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터키 방사청 부위원장의 발언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KF-21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KF-21이 더 멋져 보이는데 칸2 또는 칸B에서 더 멋진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KF-21의 레이더는 하나사에서 개발했다. 내가 아는 한 항공전자공학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였죠. 오히려 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에 초조해하고 있는 터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칸은 5세대기로 개발되고 있고 보라매는 EX 전까진 4.5세대 플러스라 마치 닌텐도와 플스처럼 사용 영역이 다르고 경쟁할 일도 없을 텐데도 일이 날이 서 있다는 것은 칸이 사실 제형과 달리 그 수준이 4.5세대에 그칠 것이며 이에 KF-21의 추후 5세대 전투기로의 성공적인 개량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로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항공 전자장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항공 전자장비에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 눈 역할을 하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ST는 전투기의 필수적인 항공 전자장비로 공격 목표를 탐지하기 위해 전파를 쏘는 레이더와 달리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4대 핵심 항정 장비인 IRST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이전이 약속되었으나 도리어 미국 하원 의원들의 반대로 거부당한 뒤 한국 연구진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개발에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항공 전자장비는 실물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투기와 연동시키는 시스템 작업, 즉 체계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김영곤 하나시스템 개발팀장은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TOC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이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기술이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개발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T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만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네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EOTGP 국산화도 80% 이상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현재 하나 시스템은 KF-21의 A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IRST, 다기능 시험기, 음성신호 제어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EOTGP, 지형 추적 컴퓨터까지 7종의 항공 전자장비를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회방을 놓으며 잘 안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한데요. 지난 24일 인디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존나 어이없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목부터가 황당한데요. 한국의 카이는 동체가 바닥에 있을 경우 KF-21 보람의 양산에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마치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비행하지 못하는 KF-21이 바닥에서 조립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카이의 이상희 생산실장이 동체가 바닥에 있으면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라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을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 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인도네시아 매체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듯한 기사를 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공동개발국인 인니는 KF-21의 개발 난항을 희망하고 있을까요? 이는 최근 기술 유출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벼랑 끝으로 내몰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한국 경찰은 KF-21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인니 기술진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의 일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인니 기술진들은 기술 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 검색대에 적발되어 이후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공동개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인니 측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표출해 왔었는데요.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인리 매체들이 KF-21에 있지도 않는 우려를 계속해 말하는 것도 모두 기술 유출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개발이 어려워질수록 인도네시아의 40대 분량이 꼭 필요해지고 이에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눈 감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절대 그런 식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테지만요. 왜냐,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 4곳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4곳이었으며 무기 매출은 전년 대비 39% 급증, 증가율은 세계 2위였고 2024년에는 매출이 더욱 늘어 세계 1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프리는 한국의 방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위협 인식 확대에 대응해 영내에서 벌어지는 군사 증강의 큰 그림을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럽 수요를 포함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게 욕먹는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는 이 리스트에 친중 국가인 터키와 인도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은 KF-21이 1000회의 소티를 넘어 2000회의 소티까지 아무런 결함 없이 성공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오늘의 한 줄 평, KF-21 욕하는 애들 특징, 얘 좋아한다. 因为无人机的弹射它需要这个能量可调，那如果无人机机体强度不够，按照一般的战机弹射，有可能会出现结构的损坏。那么今后这一条两栖攻击舰就会变身全球第一艘无人航空母舰。 중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신의 한 수, 그러나 한국이 만든 반전에 경악하다. 미국을 대항해 세계 해양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드디어 칼을 꺼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은 최신형 076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하며 수천함으로 명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고작 강습 상륙함 하나 진수한 것 가지고 뭔 난리냐 하실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 상륙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히든 무기로 꼽고 있습니다. 미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의 역습을 막아낼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카드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중국의 강습 상륙함 스천함, 사실상 배수량만 4만 톤 이상으로 경항공모함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길이는 260m로 미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아메리카급과 일본의 헬리콥터 모함인 이즈모급보다도 길어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또한 특이하게도 상륙함 최초로 전자식 사출 장치 이멀스도 장착하고 있어 짧은 갑판에서 함재기 이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위 이멀스는 지난해 진수식을 마친 중국의 대형 항공모함 003형 푸젠함에 탑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모델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새로운 군함들이 배치되면서 미국 또한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해군 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355척의 전투함을 보유해 296척을 보유한 미해군을 규모 면에서 이미 앞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 296척의 전투함을 전 세계에 분산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함대가 대서양 태평양 방면에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 미해군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죠. 더욱 큰 문제는 미국 조선소들이 군함 건조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건함 사업은 중국을 따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1년 국방 예산에만 1000조를 사용하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인데 왜 건함 사업은 뒤처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희대의 악법인 존슨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미국 국내 항구들을 이용하는 선박은 오직 미국에서만 건조되어야 한다는 법이죠. 다시 말해 예산이 많이 있어도 미국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과 건조 속도는 여전히 수준 미달이라는 것인데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하의 일렉트릭 보트와 베스아이언 웍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유포티 뉴스 조선소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인 미해군과 해양경비대의 신조함 발주 함정 유지 보수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오직 미국 정부 예산만으로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미 업체들끼리 미 정부 사업 물량을 전부 가져와 나눠먹는 방식으로 경쟁을 할 것도 없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고 자연스레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했죠. 미국 최대의 건함 시설이라는 유포트 뉴스 조선소의 경우 자동화 로봇화된 한국 업체들과 달리 낙후된 설비를 가지고 있고 조선소 규모 역시 한국 HD 현대중공업 대비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 대비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개의 인류 기업이 미국 전체 주선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조량을 지니고 있죠. 특히 미 해군 수상 전투함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이 많고 미국 주선소의 작업 효율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률도 지극히 낮습니다. 유사시 중국과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제7함대의 경우 최대 가용 함정이 560여 척 수준으로 중국 해군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3척을 진수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연평균 1.13척 정도에 불과하여 그 차이만 8.2배에 달합니다. 이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자국 우선주의를 그토록 강조한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계 지원이 아닌 한국과의 건함협력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군함을 서방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나라인데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작심하고 해군력 팽창에 나설 경우 미국은 이지스 호위함 건조는 물론 제7함대 수상 전투함들의 MRO를 한국 주선소들에 의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악법으로 여겨진 존슨법의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입법부인 상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하원 역시 공화당의 과반 확보 또는 다수당 지위 확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파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여졌는데요. 지난 23일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범위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MRO에서 나아가 상선 건조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최근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주선소를 인수했는데 국내 업체가 미국 주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미국 내 주선소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필리 주선소는 미국 동부 연안 해군기지 3곳과 인접한 민영 주선소로 건조 도크가 미국 내 최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최신 설비를 갖췄는데요. 실제 미국 내 80% 이상 주선소는 1970년대에 지어졌고 필리 주선소는 1997년에 지어졌습니다. 하나그룹은 이 주선소를 북미 시장에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우선 기존 도크와 하나오션이 보유한 친환경 선박 생산 기술을 결합해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북미 시장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레 미군 함정 수주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군 함정 건조는 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해외 주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군 군함 제작 주문을 수주하려면 필수적으로 미국 현지 주선소를 인수해야 하는 셈인 것이죠. 하나오션은 이곳에서 군함 건조도 가능하도록 향후 추가 설비 투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중국의 복사 붙여넣기급의 군함 건조 능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 CCTV 산하 군사 채널에서 패널로 참가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두문용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문용은 이번에 진수한 076형 강스 36함의 캐터펄트를 두고 무인기 전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因为无人机的弹射它需要能量可调，那如果无人机机体强度不够，按照一般的战机弹射，有可能会出现结构的损坏。如果能够把我们现在珠海航展这么多攻击型的，包括侦察型的无人机在076上通过电子弹射升空，那么今后这一条两栖攻击舰就会变身全球第一艘无人航空母舰。 这样它的打击范围和打击效果将会明显提升、明显发展。 말만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오히려 이 발언을 통해 중국이 자랑하는 캐터펄트의 한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076형의 무인기 사출 테스트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003형 항공모함에서의 전투기 사출 테스트는 진수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대로라면 진수가 더 늦은 076함의 무인기 사출 테스트가 오히려 더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중국 캐터펄트가 지니고 있는 출력량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076함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식 캐터펄트 이멀스는 003형 항공모함에 우선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과 같은 버전입니다. 이멀스는 장점이 많은 최신식 사출 장비이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이멀스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던 A4W 역시 열출력 550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인데 이마저도 이멀스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이죠. 그러나 중국 076형은 2개의 가스터빈과 6개의 디젤 엔진으로 총 78MW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항모 추진용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를 발전기로 돌려 항모의 레이더 및 전자장비, 기타 생활용 전력 수요를 충당한 후 남은 전력으로 이멀스를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076함과 같은 급의 미국 아메리카함이 확보한 전력량이 178메가와트 정도, 42,000톤급 샤를드골함이 211메가와트, 7만톤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메가와트, 3만톤급 카보르함이 166메가와트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보면 이멀스를 장착했다는 중국의 076함의 78메가와트, 003형 푸젠함의 164메가와트는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금세 깨달을 수가 있죠.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 이멀스 1회 사출 때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푸젠 항공모함이 왜 그동안 실제 전투기를 가지고 이멀스를 가동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굳이 경량 무인기에 이멀스라는 사출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업체들에게 요구하였고, 중국 조선소들은 겉보기에는 미국과 견줄 수 있을 만한 빛 좋은 개살구들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선전, 선동식 군사 팽창 전략은 결국 최종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할 전단들은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전에 항모의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아 결국 전단 모두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오늘의 한 줄 평, 뭐 이렇게 말하면 중국 해군을 무슨 머저리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